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의 서성모입니다. 제가 이 플로어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저희 녹색건축인증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저희 성과 공유회를 그리고 저희 녹색건축의 성과를 발표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한 8년, 10년간 이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같이 하면서 생각했던 경험이나 앞으로의 포부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녹색건축 인증이 20주년이라고 합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보면 21인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만으로 20년이어서 성년식을 할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건축 인증 그리고 녹색이를 이제 성년으로 이제 가면서 전공을 어떻게 찾을지,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꾸밀지, 대학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그런 방향으로 좀 발표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이 2002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1999년부터 저희 선배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 2002년에 이제 국토교통부의 지침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제화도 안 돼 있었고 아주 미비한 그 인증이었는데 2006년, 2008년에 건축법에 녹색건축,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면서 녹색건축이 점점 이렇게 힘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녹색이를 위한 법이 따로 생김으로써 점점 더 그 정책의 드라이브를 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희 다들 공감하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온실가스 탄소 중립 100%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저희 목표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녹색건축 인증은 이 탄소 중립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건물 부분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보면 연간 건축물 중에 약 28% 정도가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 있다.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고,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그 국민적인 인지도도 2013년도에는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28% 늘어서 한 75% 정도가 녹색건축이 이제 뭔지 좀 알 것 같다, 들어는 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건축 인증이 그러면 어떻게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았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건축 인증의 현재 현황들을 봤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녹색건축 인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증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녹색건축 인증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그동안 인증을 받았던 건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인증 등급은 어떻게 받았는지, 인증 버전은 어떤 것을 위주로 받았는지, 그리고 용도는 어떤 것들이 많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증 기준이 20년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개정이 되었고 발전해 왔는지도 함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은 지금까지 총 18,000여 건, 18,600여 건 정도 인증을 받았고, 카테고리별로 보면 일반 등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우수 등급, 그 다음에 최우수 등급, 우량 등급 순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0년 이전에는 최우수 우수 등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수 등급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건축물들은 일반 등급 정도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용도를 보면 비주거 건축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이 인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녹색건축 인증이
의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비주거 건축물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이제 인증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공공건축물 위주로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황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증 건축물 동수로 보면 한 0.1%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3,000제곱미터 이상 이제 녹색 건축 인증 의무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로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나왔고, 동수로는 아직 한 10%가 안 되는 수준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존 건축물 인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다 포함된 거여서 이제 신축 건축물 대상으로는 한 30% 정도 인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가서 이제 그 소규모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녹색 건축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등급 현황이랑 뭐 인증 현황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인증 현황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번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최우수 우수 등급만 있을 때 그것만 있다가 2010년 이후에 일반 등급이나 우량 등급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용도별 인증 현황도 앞서 보셨다시피 비주거, 주거,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업무용 시설, 학교 시설에서 많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 버전별로 보면 한 2018년까지는 아직 2013 버전, 예전 버전으로 인증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다가 현재는 2016년 개정한 버전으로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6번 지역별 인증 현황을 보시면 아무래도 서울이랑 경기도에 인증권이 많이 있고, 이 부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지자체의 그 개별적인 의무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서울 경기도에 인증권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 녹색 건축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고 있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점차 넓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녹색 건축 인증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건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녹색 건축 인증이 너무 인증 관련 전문가가 평가하거나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축주나 그리고 설계자들이 인증이나 녹색 건축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면서 좀 삶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녹색 인증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녹색 건축 인증에 대한 교육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공청회나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확대되는 근거에는 공공건축물 의무 대상 지정된 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지자체별로 그리고 신도시 개발 등의 의무를 받도록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인증 개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등에서 가장 인증권이 많았고요. 그리고 공공학교 시설, 그리고 그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되진 않지만 뭐 오피스텔 건물이나 그런 것들도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자료인데, 그 GIS와 연동을 해서 그럼 그 지도를 봤을 때 녹색 건축 인증이 몇 건이나 받았는지를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총 3군데로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 종로구, 그리고 경기도 신도시,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종로를 보면 최근에 지어진 그리고 좀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도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걸로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색이 연한 거일수록 최근에 이제 인증을 받은 건인데, 예전에는 없다가 점점 초록색 그리고 푸른색으로 인증을 받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고 민간건축물이 80% 정도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자체의 많은 노력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은 모두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나 지역에서도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는 아직은 공공건축물, 학교시설이나 그런 부분, 경기도 청사나 그런 부분에서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증이 매우 적습니다만 제주시에서도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인증을 기반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공건축물이 80%지만 제주시에서도 이제 녹색건축 지침을 만들어서 최근 지어지는 건물은 녹색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3개 지역에서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GIS 연동해서 그 지역을, 본인이 사는 지역을 보면 녹색 건축 인증이 어디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 건물을 좀 유심 있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건물의 가치나 평가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분야의 개정이나 그리고 범죄 확대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2002년 시작할 때는 4개 전문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언제는 10개, 언제는 7개, 그래서 현재는 7개 전문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증 기준의 범주를 바꾸면서 저희는 예전의 것들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기술을 좀 반영을 하고 현재 트렌드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증 항목을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받았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에 대해서 봤는데요. 어떤 항목 같은 경우에는 법적 수준만 만족을 해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어떤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점수 취득이 용이해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점수가 부족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 보면 이게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줘서 100점을 받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받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녹색 건축 인증은 좀 그런 별도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축물 용도도 비슷합니다만 유지관리 관련 항목들이 대부분 1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그 이후에 한번 또 봐야 될 얘기입니다만, 준공 단계, 인증 단계에서는 유지관리는 다들 잘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재료 및 자원 부분에서도 등급을 잘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의 개정 방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포괄을 해서 인증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설계 반영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증으로 개정을 해야겠다 보고 있습니다. 업무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성능 항목에서 대부분 1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뒷장에 있는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나 법적 수준만 만족해도 지금 에너지 성능 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이나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향후 개정 방향에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시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성능 항목이 대부분 1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녹색 건축 인증의 파급 효과가 그럼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희가 녹색 건축 인증을 받는데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냐, 그래서 혜택이 뭐냐, 그런 얘기 많이 받는데, 사실 그 인센티브가 건축주한테 매력적으로 크게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다라든지,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에서 또 이 고용 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관련 기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시대별로 논문들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인증을 받았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또 어느 정도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추산을 해봤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 관련 보도 자료나 기사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2011년에는 건축 분야에서 관련 보도가 많았어요. 아마 이때 저희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나 그 녹색 건축 인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이게 그 전에는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지 않았나 싶고,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면서 보도 자료나 내용들이 기사들이 좀 적어지다가 최근 2021년에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건축 분야 그리고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녹색 건축 인증을 받았다라든지 ESG 경영을 위해서 녹색 건축 인증을 고민한다라든지 그런 기업이나 정책 분야에서의 관심과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좀 보면 그 녹색 건축 인증뿐만 아니고 녹색 건축에서 활용되는 환경 성적 표지 관련해서 각 기업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많이 있고, 최근 신재생 에너지나 아리백 같이 그 녹색 건축에 기반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을 어느 시점에서 가장 많이 냈는지를 좀 보면, 저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생긴 2013년에 가장 논문건이 많이 있었다가 그 이후에는 점점 논문건은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저희 녹색 건축 인증이 전면 개편이 되면서 그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저희가 반성해야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연구 자료를 많이 내고, 그리고 뭐 학계나 산업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논문을 저희 주체로 많이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녹색 건축 인증을 통해서 그러면 산업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공동주택은 한 4% 정도 비용이 더 든다, 업무시설은 8.4% 정도 더 든다, 이렇게 논문 자료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설계 단계에서 인증을 한번 고려하고 설계에 반영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늘어나는 비용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20년간 비교를 해봤을 때 누적 한 7.8조 정도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7.2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그 한 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녹색 건축 인증의 경제적 효과는 아직 그 건설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녹색 인증을 딱 특정하기보다 기반적으로 녹색 건축이 건설 산업의 베이스라인이 되면 이게 3%가 아니고 100%가 돼서 건설은 기본적으로 녹색 인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녹색 건축 인증을 받으면 그럼 탄소 절감량이 얼마나 되는데 라는 것도 제가 항상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관련 항목들을 좀 뽑아보고, 그래서 급별로 탄소 절감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탄소 절감에 관련된 항목들을 좀 뽑아봤고요. 네, 그래서 급수별로 절감률 확인, 그래서 20년간 그러면 건설 시장의 탄소 절감량은 얼마나 될지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500세대 공동주택하고 3,000제곱미터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삼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500세대 공동주택과 3,000제곱미터 공공 업무시설이 의무 대상이어서 대상으로 삼았고,
관련 용도에서 탄소 절감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항목들을 뽑아서 탄소 절감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항목은 총 10가지 정도 뽑아서 봤는데, 사실 녹색 건축 인증과 관련된 항목들은 다 탄소 절감에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간접적으로 계산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직접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부분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통, 에너지, 생태 환경, 물 사용, 자재 선정, 그렇게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교통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의 근접성이라고 해서 그 집 근처 혹은 내 회사 근처에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이 있으면 점수를 주는 항목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내가 자가용을 안 끌게 됐을 경우에 탄소 절감량이 얼마나 있을지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설이 없을 때 자가용을 끌었을 때랑, 그리고 대중교통을 탔을 때 많이 탈 수 있었을 때를 비교했을 때 한 16% 정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다른 그 화석연료를 소비하지 않을 때는 2.7%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항목에서 절감률을 얼마나 될지 비교해봤는데, 해당 항목에서 점수를 안 받았을 때 하고 1급을 받았을 때, 에너지 효율 등급 2+ 등급을 받았을 때 75% 정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까지 가면 10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희 전열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소 절감량으로 어떻게 넣을지는 앞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나리오상 지금은 에너지 성능을 가장 잘 받았을 때 75%, 제로 에너지까지 받으면 100%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에너지 사용 항목에서는 그럼 어떨지 봤는데요. LED를 안 썼을 때 하고 LED를 많이 써서 조명 밀도를 낮췄을 때는 68%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 항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용했을 때 10% 정도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 다음은 생태 면적률 항목입니다. 여기는 절감이 아니고 탄소 흡수량 이어서 좀 더 재밌게 봤던 항목인 것 같은데요. 생태 면적률을 적게 조성했을 때, 의무 조건인 대지 면적 15%로 설정했을 때보다 저희 인증에 있는 1급 기준을 만족했을 때 최대 166% 정도의 탄소를 더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보시면 여기 모수가 좀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탄소의 절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빗물 관리와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사용했을 때 물을 절감하면 탄소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지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 1233%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은 절수형 기기를 사용했을 때 25% 정도 물을 덜 씀으로써 탄소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재 선정 단계입니다. 오존층 보호 및 지구 온난화 저감 항목에서 GWP와 ODP를 고려한 자재를 더 사용했을 때 탄소를 94% 정도 더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저탄소 자재 사용 항목에서 일반 자재를 사용했을 때보다 환경 성적 표지나 저탄소 자재를 사용하면 일반 자재 대비 41% 정도 절감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셨겠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이 시나리오가 맞아?
이 베이스라인이 맞아? 그런 고민이 좀 그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 저희가 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지표로 지금 이 절감량을 계산했다 이렇게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연구 자료나 뭐 설계에 대한 지표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 연구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좀 더 가다듬어져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다 적용했을 때 그러면 녹색 인증을 안 받은 건물 대비해서 탄소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항목을 다 1급을 받았을 때 제로 에너지는 제외하고 에너지 성능 2+ 등급을 받았을 때 공동주택은 60% 정도, 그리고 업무시설은 58% 정도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건축 인증이 그러면 국가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위에 보이는 흰색 점선은, 회색 점선은 녹색 건축 인증이 없을 때 탄소 배출량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선이 이제 녹색 인증을 받았을 때, 그리고 녹색 인증이 향후 점점 성능을 기준을 향상시켰을 때 탄소 절감량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회색 점선을 보시면 탄소 배출량이 만약 저희가 녹색 인증을 적용하지 않으면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실 수 있는데, 녹색 인증을 적용함으로써 현재 탄소 배출량을 약 45% 정도 절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증을 점점 성능을 개선한다면 65%, 그리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까지 개선을 한다면 99%까지,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녹색 인증을 어떻게 개정하고 운영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선 탄소 중립이 주 포인트긴 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거나, 그리고 설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증제의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녹색이 20년 동안 잘 커왔는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20년은 저희가 더 같이 열심히 좋은 인증제도,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인증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자유그린건축연구소의 민현준 소장입니다. 그 녹색건축 인증이 20년이 된 이 여러 이 소회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20살이면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 같은 아이를 막 뭐랄까요, 뭐 밥도 먹이고 막 여러 즐거웠던 혹은 또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했을 텐데요. 그에 따른 어떤 그 발자취를 한번 보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의 한번 토론을 해볼 예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였죠. 이 건축법에 들어왔었던 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이제 2002년에 시작을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이 여러 인증 기준과 규정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될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많은 어떤 힘든 과정들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시간 속에 이 녹색 건축 인증이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여러 외부 기관들과의 고민, 그리고 국내 기관들과의 고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노력 끝에 이 첫 인증이 이제 시작을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죠. 2012년에 이제 저희 이 녹색건축 조성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것과 함께 이제 녹색건축 인증이 이 녹색건축 조성지원법으로 옮겨지고 그에 따른 그 녹색건축 인증제도라는 그 이름으로 시작을 했던 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일 처음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 설계를 쭉 해오다가 이제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려다 보니 제일 처음에 그 로고도 막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 제도 이름은 이게 맞는지와 같은 여러 그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저 나무 모양의 그 로고를 보면서 예전에는 건물에 이렇게 이쁜 잎사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런 나무 로고로 바뀌었구나. 뭔가 초등학교 같은 아이가 초등학교로 보낸 것 같은 기분이죠. 이제 멋진 명찰을 들고 아이가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 사이에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녹색건축센터도 만들고 보다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고민해보자. 그에 따른 여러 또 포럼들이 열리고 이제 이제 기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 고민들을 이 안에 담아서 이제 2016년도에 현재 버전의 녹색건축 인증이 들어왔죠. 이때를 보면은 마치 중학교를 보낸, 그러니까 이제는 교복을 입은 듯한 그런 모습의 이 녹색건축 인증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 이제 현재의 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6년 동안 일들이 즐겁게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 여러 번 이제 막 국외로 해외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뭔가 전 세계의 어떤 녹색 건축을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럴 시점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 소회와 함께 이제 녹색 건축의 성장을 쭉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운영기관과 함께하는 또 여러 지금은 이제 인증기관을 하지 않은 기관도 좀 있긴 하지만 총 11개의 기관이 이 녹색건축 인증을 같이 고민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저희 아이들도 다니는 이 학교가 또 굉장히 큰 역할을 맡아서 이 1,449개의 학교가 이 녹색건축 인증을 같이 받았었습니다. 전체적인 누적은 7,362건일 텐데요. 그 안에는 저희 집도 아마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이 160만 세대가 녹색건축 인증을 같이 해서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연면적으로 보면 그게 3억 3천 제곱미터, 정말 많죠. 이런 여러 건물들이 녹색건축 인증과 함께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집들도 녹색건축을 같이 경험하거나 혹은 뭐 직장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녹색건축 인증의 시대가 열리려고 이미 열렸고요. 그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건축물의 준공 건축물 연면적 대비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녹색 건축 인증을 받는 것처럼 집을 새로운 건물이 지었으면 녹색 건축 인증을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혹시 못 받았으면은 우리 집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녹색 건축 인증이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좀 어려운 과제인 이 ESG 혹은 탄소 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도 이 안에 같이 있었을 텐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녹색 건축 인증이 변화를 하려고 이제는 대학교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이제 녹색 건축 인증 기관도 굉장히 활발한 변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진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 20년 동안 이 인증기관으로서 같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안에는 여러 고민과 고뇌 그리고 모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임과 고뇌 끝에 이 현대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건물들이 같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공항이나
업무 시설이나 쇼핑몰이나 이 여러 그 대다수의 건물들이 우리와 함께 이제 커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기관들이 또 전국으로 막 퍼져서 이 어려운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보자. 이 지역별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 여러 건물의 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또 저희가 어떤 건물들이 좀 재밌었을까를 좀 찾아봤었고요. 여기에는 그 인증을 최초로 받은 건물, 혹은 뭐 제일 큰 건물, 아니면 랜드마크적인 형태의 건물, 또 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대상 건물이 어떤 건지도 한번 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최초일 텐데요. 아이파크 삼성동이 그 본인증을 그 최초로 받은 건물이고요. 아무래도 본인증이 이제 준공에 관한 거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이 국외로 나간 거는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의 과학기술연수원이 이제 국외로 나간 녹색 건축의 첫 번째 발자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증을 연장해서 재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충청남도 청사가 이제 최초로 본인증을 연장을 획득을 했고요. 또 그린 리모델링 굉장히 화두죠. 그린 리모델링을 최초로 받은 건물이 이 배단위 동산이라는 그 LH가 했을 때 좀 귀여운 어떤 시설물이 최초로 그린 리모델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 건물도 함께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송파의 헬리오시티라던가, 아니면 또 굉장히 작은 건물도 했습니다. 이화 연립 101호.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정말 작은 건물도 되네? 우리 집도 신청해 볼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롯데월드 타워처럼 이 굉장히 큰 건물도,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으로서 굉장히 큰 더 엠베서더 서울 호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녹색 건축 인증과 함께 이 발자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최초의 그 국제금융센터로서는 이제 서울국제금융센터가 그 인증을 받았고요. 또 세계 최대의 비정형 건축물로 유명한 동대문의 이 DDP 디자인 플라자도 이 녹색 건축 인증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미술관이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도 녹색 건축 인증을 받았고, 이제 롯데월드 타워 초고층 건축물로서도 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이 세종시에 세워진 그 대표적인 기록 문화의 어떤 결정체죠. 이 대통령 기록관 이 녹색 건축 인증을 함께했고, 또 이 평창 올림픽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강릉 아이스 아레나 또 이 녹색 건축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좀 특이한 건물들은 또 인증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았죠. 이 건물이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 고민들이 아마 이런 건물들과 함께 있었을 거고요. 이 부산을 대표하는 마천루인 해운대 LCT나 이 인천 대한민국 최고의 그 공항인 인천 국제공항 이 여객터미널도 이 녹색 건축 인증을 받고, 그 안에서 이 여러 그 자기의 그 사회적 어떤 역량과 이 모습을 이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상들을 받은 건물들도 많습니다. 여의도 우체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대구은행 본점 리모델링의 또 그 녹색 건축 대전의 각 장관상 또는 뭐 대상 등을 받았었고요. 더 넥센 유니버시티나 청년빌딩, 그리고 상암 디스커버리 센터, LH 본사 신사옥, 캡코 본사 신사옥, 그리고 신정 도시마을 주택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밌는 건물들이 이 녹색 건축 인증과 함께 상을 받으며 커왔습니다. 그렇게 녹색 건축 인증 건물들이 우리 생활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20년 이제 대학생이 된 이 녹색 건축 인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의 이 생각과 의견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현재 녹색 건축 인증을 함께 크게 고민해주고 계시는 그 9개 인증기관장님께 이 인증제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크게는 한 5가지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교육 환경, 한국 교육
죄송합니다. 거리가 멀어가지고 잘 읽히지가 않네요. 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맹준호 이사장님께서는 온실탄소 배출 저감을 고려하는 인증 제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녹색건축 인증을 강화를 해나가자. 그리고 또 그린빌딩 협의회의 권영철 협회장님께서도 이 건축물의 전생애를 관리하는 인증 제도로서 녹색건축 인증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 한국부동산원의 손태학 원장님께서도 이 녹색 건축물의 유지 관리, 지속적인 건축물로서 녹색 건축물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그 이경혜 이사장님께서도 이 녹색 건축의 사후 관리에 대한 그 건축물의 성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넣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크레비즈 인증원 원장님인 이홍남 원장님께서도 이 민간 건축물 인증 획득의 의무 내용들을 좀 확대를 하고 이 GCD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질적 향상들을 도모해 보자라는 그런 그 의견들을 주셨고요. 또 부동산 원장님께서는 이 인증제도의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적극적인 좀 생활에 밀접한 효과를 바로낼 수 있는 그런 그 인증제도가 되자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학근 본부장님께서도 이 녹색건축 인증은 앞으로 좀 더 글로벌화되고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보자. 또 생산성본부 인증원의 오경희 원장님께서는 그 인증 통합관리 시스템도 또 고도화해서 여러 가지로 그 고민하고 있는 이 녹색건축 인증 제도가 조금 더 정복성을 가지고 이 데이터적으로 면밀하게 어려운 부분 없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최용진 원장님께서도 이 실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녹색 건축이 인증으로 거듭나가자라는 그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많은 그 생각들이 이 녹색 건축 인증에 담겨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한번 여러 연사님들을 모시고 선배님들을 모시고 한번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녹색 건축 인증 20년사 발간 기념 성과 공유회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는 이제 녹색 건축 인증과 함께 오랫동안 같은 고민들을 해주셨던 총 6분의 연사를 모시고 한번 즐거운 대화를 나눠볼까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소개를 각 연사님들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조동우 박사님 오셨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상동 박사님 오셨습니다. 크레비즈 인증원의 성순택 이사님 오셨습니다.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김성준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쌍용건설의 박철용 차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시립대학교의 이선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나 말을 많이 할까를 경쟁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얼마나 좀 즐거웠던 이야기 혹은 해보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와 또 이 남겨진 저희 후배들한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지와 같은 그런 덕담 혹은 고견을 알려주시는 게 아마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한번 제일 먼저 2002년부터
혹은 아마 그 이전이시겠죠. 그 이전부터 녹색 건축 인증, 친환경 건축물을 고민하셨던 이 조동우 박사님께 먼저 한번 이 마이크를 드리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의 조동우입니다. 네. 예, 오늘 그 20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녹색 건축 인증 제도가 이제 성년을 맞은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20년에 대한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요청받았는데 요청을 받으면서 한 20년 그 이상에 대한 기억이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요 1시간 내에 얘기를 할까, 한 1박 2일 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이제 청중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아마 1시간이 가장 컴팩트한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제 기억 속에는 아마 1990년도였을 거예요. 이제 영국 비아리에서 이제 저널이 발간되는데 그 표지가 지구,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어떤 사진이 건축 잡지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생뚱맞은 사진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이제 들여다봤는데 결국 건축물에 인증을 이제 부여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때 소개가 된 거죠. 호텔에 우리 무궁화 그 당시에 이제 몇 급이냐라는 거 이미 이제 존재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94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이 내부적으로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99년도에 환경부의 그 용역을 통해서 그린빌딩 인증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이 환경정책연구회라는 것을 이제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지금 박상동 박사님도 그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셨었고요. 어쨌든 그러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200여 명 이상 분들이 아주 그냥 그 이 관심 있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이제 약간 깜짝 놀랐죠. 이 정도 관심이 많은 이런 그 분야의 제도가 이제 있구나라는, 건축물에 우리가 인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머릿속에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법규라는 규제 일변도에 이러한 것들만 제도라고 이제 인식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러한 이제 건축물도 인증이라는 이런 개념이 도입을 되었고,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밀레니엄의 어떤 시작을 하는 어떤 이런 시점이었고, 우리가 친환경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어떤 것인지 사실은 논의가 집중적으로 되지 않았던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서로 주장들이 되게 반대되는 이런 그 주장들도 되게 많이 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우리가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그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 누가 타느냐라는 이러한 얘기가 지배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그 당시 시점에서는 아주 서로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이 내용이나 항목들이 많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와 환경부가 같이 론칭을 이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론칭을 이제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공동주택부터 이제 맨 처음에 출발을 하고 시범 사업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단계적으로 용도별로 이 인증 기준들이 마련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연구 용역 그 예산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의 이제 이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한꺼번에 건물 전체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용도 하나하나씩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 업무용 건물에 대한 인증제도, 학교 건물에 대한 인증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 연차별로 이제 개발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왜 건물이 용도별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게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배경 때문에 됐었고, 그 다음에 기준들도 약간씩 이제 이 환경 분야의 기준들이 계속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뭐 처음에 만들었던 게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서로 기준에 대한 내용 항목들이 서로 약간 다르게 표현되는 이런 상황도 이제 좀 발생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어떤 이 배경 하에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용도별로 전체를 통합하는 이런 작업들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마련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이게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녹조법을 만들어는 어떤 그 계기는 어저께도 이제 개회식에서 그런 얘기가 좀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건축과의 정태화 과장님이 계셨었고 저녁을 어떤 행사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예 제도를 법을 하나 만듭시다라는 이제 저녁 술자리에서 그 계기가 돼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서 한 6개월 만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만들었어요. 보통 법을 만들려면 법, 시행령, 규칙 이렇게 다 틀을 갖추고서 만들게 되는데 그냥 법부터 그냥 만들었어요. 6개월 만에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김기현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아마 그때 법을 제일 많이 만드는 기록을 세우는 어떤 이런 노력을 하던 분이어갖고 그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법을 이제 협조해주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6개월 만에 법을 하나를 새로 만들었던 어떤 이제 이러한 그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거에 의해서 이제 탄력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 민간이 이렇게 같이 코워크를 하는 가장 뭐 지금으로 봐서는 이상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기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한 이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여러 가지 그 인증 제도들이 여기저기서 또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주택 성능, 공공주택 주택 성능 등급 인증제, 그 다음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일종의 그린홈 인증 기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증제가 너무 많다라는 이러한 이제 비판들이 이제 거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합을 하는 이러한 용역을 이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그런 제도를 이제 통합하는 이러한 작업을 했는데 저는 작업을 이제 이 녹색 건축 인증제를 주축으로 하고 주택 성능은 좀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라지는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구상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각 그 과마다의 어떤 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양쪽 과의 사무관님들께서 모여서 약간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약간 약간은 기형적인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러한 과정에서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뭐 민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 제도를 더 탄탄하게 해주는 그러한 또 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뭐 발표에서도 있었듯이 인증 건수가 한 2만여 건, 예비 인증 본인 인증 포함해서 2만여 건에 그다음에 주택 수로 하면은 뭐 160만 건, 뭐 이런 거 이 정도 규모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대비 실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 비중이 높은 뭐 그런 제도로까지 이제 발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이 녹색건축센터랑 또 인증기관 뭐 이런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시드 아이디가 지금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한 460명, 그다음에 컨설팅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한 수천 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니까 뭐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기여했고 녹색 건축 분야의 어떤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어떤 제도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을 잡는 그러한 이 녹색 건축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제 기억 속에 남는 것들을 이제 좀 짧은 시간에 아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20년 후, 그러니까 작년이 됐을 때 이 지시드의 모습 아마 더 발전되고 이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런 역할을 더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는데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뭐 질문 있으면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셨던 조동우 박사님께서 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꾹 참고 다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너무 시간을 짧게 잡았나 봅니다. 조동우 박사님께서 함께 같이 발걸음을 걸으면서 녹색 건축 인증을 준비했었다는 의견을 주신 이 박상동 박사님께 한번 또 마이크를 넘겨서 과연 그 시대에 에너지 혹은 또 이런 건축물의 이 기술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동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입니다. 저는 2008년 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한 지 만 1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퇴임 후에는 대전광역시청, 또 과기부 산하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감사, 또 뭐 중소기업 기술고문 이렇게 쭉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대전에 있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한 규모가 250명, 350명 정도 되는데 그 두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녹색건축 설계 또 평가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기술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까지는 운영위원회에도 관여를 했고 또 1999년까지 인증심의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기술 멘토링하는 과정에서 건기현 조 박사님이나 아니면은 교육 녹색환경연구원에 저기 있는 이승민 박사 또 그린빌딩 협의회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 생각을 조금씩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아까 민현준 소장님 또 우리 서성모 수석연구원님 두 발표를 들으면서 또 건기현이 그동안에 매년 또 실적집을 연말에 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뭐 충분히 이 과정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산 이후는 그걸로 대체를 하고 출산 이전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4년 4월에 제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건물연구부장으로 있었는데 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 미국 상무성 산하의 연방표준국에 Center for Building Technology가 있는데 거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재미 한국과학자인 한만희 박사라는 분이 저보고 팩스를 보냈는데 그때는 팩스도 아마 글씨가 흐렸습니다. 그린빌딩 컨퍼런스를 하니까 이틀 빨리 도착해서 이걸 보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렴풋이 보니까 뭐 그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빌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거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출장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일찍 도착해서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94년 4월 달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그린빌딩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우리나라 중장기 계획을 짜기 시작하고 1996년에는 이제 그 내용을 건축학회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에 매년 USGBC 아까 컨퍼런스가 제1회 USGBC가 개최하는 제1회 내셔널 컨퍼런스입니다. 그린빌딩에 관한. 그래서 그 이후에 매년 USGBC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또 아마 몇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카나다 사람 닐스 라슨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주관하는 그린빌딩 챌린지 컨퍼런스에도 계속 참석을 했어요. SB05 도쿄에서 열린 SB05에 참석하는 걸 끝으로 제가 주관하는 거는 끝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됐죠. 우리나라에서 SB07도 열렸고 SB05는 그 소위 IISB라는 기관에서 만든 GB 툴, 또 일본이 만든 카스비, 또 미국이 만든 GB 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건물들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여기 마침 이승민 박사가 참석해 있는데 사실 이승민 박사가 그 평가를 다 했어요. 교육환경연구원은 아주 보배를 뽑아간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린빌딩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1997년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과기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되었던 그린빌딩 기술연구회와 같이 USGBC의 리드 또 그 IISB의 GB2를 기초로 해서 그린빌딩 인증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6월 1일 날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건기현도 아까 연구를 했고 2000년에는 친환경 건축물 시범 인증이 도입이 됐어요. 국토부는 토지주택연구원을 앞세워서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 인증을 했고 2000년에 환경부는 능률협회 지금 크레비즈 인증원이죠. 능률협회를 앞세워가지고 그린빌딩 시범 인증을 했습니다. 두 부처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저 위에서 개입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2001년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토부 환경부 이래로 이 두 기준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2일 날 그 기준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여러 가지 한 12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단언컨대 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기관을 맡고서 굉장히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됐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거는 뭐 초기에 인정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희는 2003년부터 인정을 시작을 했는데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거는 2002년 1월 2일 날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중앙우체국 청사를 했는데 인정기관에서 제출한 게 뭐 터무니없이 한 거예요. 자치평가서. 그래서 그 교육하느라고 엄청 애를 먹었고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아까 그 우리 서연구원님하고 민현주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이 지금 현재 인증 기준에다가 예를 들면 탄소 중립 우수 녹색 건축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하고 좀 달리 아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고 그 생각과 더불어서 부문별로 인증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거환경 우수 녹색 건축 이거는 등급 없이 그냥 우수만 또 하나는 수자원 활용 뭐 우수 녹색 건축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우수 녹색 건축 인증 제도를 만들면은 남들이 보기에도 아주 명실상부한 녹색 건축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뭐 인증기관에 죄송합니다만은 잘하고 있지만은 점수 따는데 급급하다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명실상부한 녹색 건축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외국에는 그런 건물을 제가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너무 돼서 이걸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박상동 박사님의 그 프리히스토리 역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이야기와 또 테마를 갖춘 녹색 건축물이 되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멋있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같이 되게 건물들을 인증을 하면서 이 희노애락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크레비즈 인증원의 성순택 기사님 모시고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레비즈 인증원의 성순택입니다. 제가 우리 기관의 이제 책임자를 맡던 시기가 인증기관들이 4개 기관이 있었다가 7개 기관이 추가돼서 11개 기관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었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 인증 제도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인증 전체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회사 책임을 맡았을 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체계였기 때문에 회사로는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그 직원들이 이제 거의 반 이상이 나가면서 다른 기관으로 움직이고 경쟁 체제는 심화되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기관이 이제 인증기관들이 먼저 있었고 이 제도는 운영기관이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기관이 이제 우리를 이제 감시 감독하는 체계로 들어왔고 이제 그 위에는 국토부, 뭐 환경부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로 봐서는 생존의 어떤 위기 속에서 위기이자 기회이긴 했지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그 과정에서 경쟁 체제니까 영업력도 강화하고 전부 다 어떤 로비력 이런 걸 키워서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1호 기관으로서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가면서 하느냐, 이런 기로에 섰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많았고 또 유혹도 많았고요. 근데 일단 1호 기관이라는 그런 어떤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이 업계에 그래도 제일 먼저 오랫동안 해왔다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적어도 다 잃어도 공신력은 잃지 말자. 민간기관이 공신력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어떤 거라는 건 여기 민간기관들 계신 분들이 잘 알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공신력을 잃지 말자. 그거 하나를 안 잃으면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해서
모든 것들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운영기관과 여러 이제 인증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이제 인증기관들이 생겼을 때 그 검증을 받게 이제 기존 기관들한테 검증을 받는 관계들을 이렇게 맺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저 친구들이 이제 경쟁 관계가 될 텐데 그럼 적으로 대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협력 관계다. 그래서 협조적인 관계를 정립을 해서 도와주자. 그래서 모르는 기관들한테는 도와주고 그다음에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있던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인증기관이 아니지만 그 공기관에서는 저희 크레비즈한테 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민간기관들이 공공기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크레비즈가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관계를 갖다가 잘 정립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요청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과의 관계는 우리 모든 걸 다 내놓고 협조를 하자. 그래서 인증기관과 그 민간 인증기관, 공공인증기관, 운영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자. 이 개념하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책임자로서는 이제 상당히 고참이긴 했지만 인증기관 전체로 본다면은 제가 나이로는 막내였습니다. 사실상 막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목소리 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그랬는데요. 여기 계신 조동호 박사님, 그다음에 여기 김성준 국장님, 그리고 여기 운영기관 많은 관계자분들이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큰 현안 없이 그리고 욕 안 먹고 지금까지 10년여를 이렇게 끌고 왔지만 이런 자리에 이렇게 나와도 될 정도로 그래도 공신력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도 크게 잘못한 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인증 제도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도 인증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일들도 많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체계로 가겠지만 이게 그냥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경쟁 체제에서는 이 공신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신력을 유지하는 걸 갖다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두 번째는 여러 성격의 기관들이 만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중간에서 제가 역할을 좀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는 운영기관에 이제 계속 운영기관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 새로 책임들을 맡으신 분들의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거는 운영기관 그리고 여기 국토부에 이제 책임자분들도 나와 계신데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 시장이 민간 부분에 그냥 이렇게 내주고서 민간 경쟁만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을 갖다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리 녹색 인증 말고 다른 업무하고 비교해서 어떤 개량화, 정량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기관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인증 전체를 망라하는 어떤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인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인증 하나로서 많은 부분의 정부 정책들이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택 기사님 감사합니다. 1호 기관으로서의 포용과 협력 그리고 이 건축 산업으로서의 공신력, 녹색 건축의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김성준 부원장님께 한번 저도 자녀의 아빠로서 이 학교는 과연 어땠었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부원장 김성준입니다. 역시 우리 성수택 이사님께서는 협의회 회장 출신답게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오기면서 지난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그 조동욱 박사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학교 시설의 인증을 참여하게끔 많은 영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 상당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박상덕 박사님 제자이신 이승민 이쪽 계통의 보배인 이승민 박사를 제 밑에 본부장으로 두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에서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토크쇼인데 너무 딱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강을 많이 나가고 있지만은 재밌게 하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이제 테마가 에피소드를 얘기해달라. 두 번째, 친환경 인증이 녹색 건축 인증이 학교에 기여한 바가 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성모 그 수석연구원께서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1,449개를 인증을 듣겠다고 얘기를 했죠. 야,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그거밖에 못했네. 전국의 학교가요. 그때 2002년도 당시에 12,000개였습니다. 학교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중에 1,449개는 한 15% 정도 했나요? 아직도 85%를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연구원 2006년도 8월 7일 날 이제 인증 기간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잠깐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학교가 친환경 인증 그 당시 이제 친환경 인증이니까는 친환경 인증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범 사업할 때 친환경 학교로 2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는 이제 그 녹색고추 인증 기준 학교 부분이 생기면서부터 2006년도는 5건이 됐거든요. 2006년 8월 7일 저희 연구원이 이제 녹색 친환경 인증 기간 지정 받으면서 2007년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121건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녹색 친환경 건축 인증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장담한 게 학교의 확산은 저희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진짜 확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엄청난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 2006년도 지정되자마자 전국 시도교육청의 분들 모든 분을 모셔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친환경 건축제도의 이해라는 섹션을 가지고 그때 아마 조동욱 박사님도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라는 게 어떤 거다. 제가 아무리 시도교육청 가서 인증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도 이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일이 많고 또 새로운 분야가 들어오면은 그쪽 부분을 좀 확산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방법을 달리했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빨리 친환경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시켜드릴까라고 해서 거짓말 아니라 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시설직 직무 연수를 한 20-30번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서울, 뭐 제주도, 강원도 할 거 없이 그냥 부른 데는 무조건 갔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그 당시에도 이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지어진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태워야지만이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제 발주를 낼 때 이 건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으세요라고 RFP에 넣으면은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이제 제가 이제부터 얘기 드린 것은 저희 연구원이 설립 전과 설립 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연구원 2006년 설립 그 지정받기 전에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우리가 2000년도에 전국의 학생들한테 학생작품 공모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학생들한테 어떤 학교가 좋겠냐는 어떠한 의견을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한 1000개 작품이 들어왔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거의 80%가 생태학교, 옥상광장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설치해 주세요. 이게 학생들의 가장 큰 학교 건축의 요구 사항이더라고.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한 게 해외의 선진 학교 견학을 많이 갔습니다.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일본. 웬걸 학교가의 모든 게 생태 친환경이 다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보고 뭘 했냐면은 2001년도에 상암고등학교라고 해서 친환경 학교 건축 기본 계획을 좀 했고
그해 같은 연도에 에너지 전략형 학교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영등포 여자고등학교에 지열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친환경 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갔거든요. 그게 뭐 여러 어떤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보다 좋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뭘까? 이건 생태다. 그래서 그런 연구와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이런 학교의 어떠한 친환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아주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 이제 녹색고추 인증 친환경 인증 기간을 하면서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제가 지방에 출장을 갔다 오는데 교육과기술부에서 그때 이제 세종 광화문 청사했을 때죠. 6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좀 들어오라고. 저희 근데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부르면 가야죠. 갔는데 저한테 한 얘기가, 우리가 그린스쿨을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면 되겠지만 갑자기 그걸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게, 현재 녹색권 친환경 인증 기준이 학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기존 학교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을 따와서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더니, 그래? 그러면 한 학교당 50억씩 지원을 해주면서 학교를 좀 변화시켜 주는 거 어떨까? 아, 그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환경 건축이 모토가 돼서 그 당시 그린스쿨 사업이 또 교육부에서는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진행해 가서 실제로 이제 기존 학교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가 이제 신설 학교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기존 학교는 그린스쿨을 통해서 친환경화 시켜주는 그런 이제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시도교육청에 이제 시설 담당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산이 문제죠. 예산. 아까 이제 서동문 수석연구원에서 발표했었지만은, 그러면 기존의 학교가 친환경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더 들어? 라는 게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4% 뭐 어떤 건 8% 얘기하셨는데, 그걸 좀 이제 그 당시에 좀 연구를 해서 각 분야별로 이 기준을 받기 위해서는 얻은 게 더 추가, 뭐 자재가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되고 생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토목비가 더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좀 제안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막연하게 최소한 10%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 당시 학교 하나가 한 200억 정도 공사비 나왔다면 10%면 20억이거든요. 20억 뽑아기 만기하면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그 금액을 또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또 한계 있고,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그린스쿨 사업을 통해서 그걸 한번 검증을 해보자. 얼마나 더 단가가 더 들어간지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린스쿨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린스쿨 사업을 하면서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교육부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이걸 해줌으로써 학생들한테 얼마큼 영향이 갔는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분석을 했습니다. POE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스쿨은 기존에 그 신설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학교보다 그 주변에 있는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50억 투자해가지고 그린스쿨 사업을 한번 우리 친환경 인증 기준에 맞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학생들의 그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생태적인 환경에서, 친환경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그만큼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그 친환경 인증 제도, 녹색건축 인증이 학교 건축에 미치는 영향인 거죠. 기여한 바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교는 신설되면서 또 예비 인증 본인증은 거의 의무화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3년 전에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사업을 또 시작합니다. 예산 18조 5천억을 들여서 기존 학교 개축과 리모델링 할 때 그린을 반드시 집어넣어라. 이러한 어떠한 이제 정책으로까지 지금 끌고 왔습니다. 이게 또 더 확산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 뭐 한 20년간의 했던 내용을 보면은 참 상당히 재밌게, 즐겁게,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우리 녹색 건축에 대한 그런 내용에 제가 몸담았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하고 기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우리 녹색 건축 인증계 워크숍 할 때 제가 조동우 박사님한테 제안을 드린 게 20년 됐으면은 이게 이제 어떠한 산업의 한 분야로 정착이 됐거든요, 녹색 인증이. 그리고 그만큼 이제 아까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계셨던 분들이 이걸 정리를 해서 역사화 시켜서 이 체계화를 가져야 될 시점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때 한번 제안을 들어서 역사화시키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배들을 위해서는 뭔가가 앞에서 정리가 돼서 이게 넘어가서 그래야 좀 후배들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앞에 우리 앞세대 우리 조동우 박사님이나 박상로 박사님이 해왔던 부분을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이어받고 또 뒤에서 또 그걸 누군가가 또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토크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짧게 제가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중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학교라는 공간이 좀 독특하고 정말 중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따른 더 깊은 남다른 소회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 학교에서 계속 자라나고 또 공부할 수 있다는데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럼 또 이어서 이 쌍용건설의 박철용 차장님께 한번 이런 건물을 실제로 현장에서 지어보시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번 마이크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쌍용건설의 박철용 차장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까지 약간 거시적인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서 살짝 그 현장에서 있었던 또는 제가 이 녹색 건축에 몸담으면서 느꼈던 살짝 미시적인 얘기들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앞서서 사실 저는 참여를 한 2005년, 6년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전학 온 느낌, 지역을 이사 와서 초등학교로 전학 온 느낌의 입장에서 그 제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개정되는 과정들을 느껴봤고, 그 과정에서 직접 인정도 신청하고 이제 그 인정 관련된 프로세스 상에 조금 참여도 한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저희가 지금 녹색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테마에 녹색이 살짝 소외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테마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가장 큰 테마가 안전이고요. 두 번째 테마가 한 4, 5년 전부터 불기 시작했던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스마트랑 디지털 부분에 녹색이 살짝 밀린 감이 없지 않아 그런 부분들을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더 안전이랑 4차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현장 관련된 내용들 해서 건설 산업과 녹색이라는 테마랑 녹색 건축 인증이 건설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에서 녹색 건축 인증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크게 그 세 가지 꼭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산업과 녹색에 있어서 사실 건설 산업의 생태계가 시공 이전에 기획을 하니까 건축주나 시행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고 이 지역을 개발할지가 정해져야 되고, 그 방향성을 건축사 또는 설계사들이 설계를 어떻게, 일단은 그 당시에 정해지는 게 80% 이상이라서 사실은 설계 쪽에서 더 오리엔테이드 돼서 더 깊게 반영이 돼야 될 상황이고, 시공이랑 운영 유지관리 부분은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이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 산업에서는 공사기간을 어떻게 제대로
그 제 시간 내에 공사를 마칠 것인가랑 우리가 수주한 금액에 내에 그 수주한 금액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녹색이든 나머지 안전 기타 기술 부분들, 흔히 말해서 품질일 수 있겠죠. 품질이랑 그 안전, 보건, 환경 이 부분이 동시에 보조를 맞출 수는 없는 상황에서 어떤 거를 우선시하고 어떤 거는 따라가야 되고 이제 그런 히어라키나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환경 관련 이슈가 뭐 기후 온난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 협약, 지구 온난화라는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큰 이슈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밑에까지 실제로 해야 되는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하부 단계까지 완전히 그 몸에 박히는, 그러니까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녹색 건축 인정이 그러면 건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사실은 환경 관련 이슈를 해결함에 있어서 녹색 건축 인증이 선단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 관련 이슈가 녹색 건축보다 더 선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부터 뭐 지하공사, 골조공사 등 모든 그 시공 단계에서 계획 설계가 담아야 되는 녹색성뿐만 아니라 사실 시공 현장에서 이제 자재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현장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녹색성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그 역할들,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시방 기준이나 품질 기준이 녹색 건축 인정이 별도로 놓을 게 아니고 담아질 수 있도록 같이 코어가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에서 녹색 건축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산업에서 녹색은 안전 이슈 또는 4차 산업혁명 이슈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 지구를 살려야 되니까 분명히 가야 할 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획 설계에서 녹색 건축물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녹색 건축 인증이 설계 단계에서 조금 고도화될 작업들 지금 또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녹았으면 좋겠고 시공 때는 녹색 건축 말씀드렸다시피 녹색 건축 인증 평가 내용이 시방서 내용에 어느 정도 필수 항목들은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이 돼서 현장 사람들 인증을 받든 안 받든 현장에서 녹색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녹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쌍용건설이 싱가포르하고 두바이 또는 뭐 적도 기니 쪽 해외 공사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국내 인정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싱가포르 지역이든 두바이 지역 또는 적도 기니 지역은 100% 냉방만 하는 상태라서 아주 가벼운 헛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니 냉방만 하면 에어컨, 전기 쪽만 신경 쓰면 또는 신재생 에너지도 태양광만 하면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국내는 아시다시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하 20도가 되는 겨울철의 난방 조건이랑 지금 또 엄청 폭염이죠.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여름철에 냉방을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할 거냐. 사람으로 치면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 영하 20도랑 영상 40도를 견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건축물이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녹색 건축 인증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낼 수 있다면 시공할 때 그런 부분 반영해서 잘 좋은 건축물, 녹색스러운 건축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철용 차장님께서 이 한국에서 건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건축 환경이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선영 교수님께 한번 학계에서 바라보는 이 녹색 건축은 또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선영입니다. 제 경우는 학교라는 곳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까 하는 문제를 건축학 교육 인증 제도가 시작된 지 한 20년 조금 넘어서 실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 문제를 인증 기준에 집어넣어서 이제 모든 학교가 이것을 전공 필수로 가르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인증제도 만드는데 주축이 되었었기 때문에 넣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건축가협회랑 건축사협회, 세건협 이렇게 건축단체들이 모처럼 한번 모여서 만든 친환경 건축설계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 7년여 그 운영을 하면서 좀 한 2,000명 정도 되는 건축사들, 또 건축사보, 또 인턴 이런 그 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주축이 되었던 그런 경험으로 아마 여기 유일하게 개인 자격으로 와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박상독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제 경우는 보스턴에서 활동을 하다가 텍사스로 옮겨가서 결혼을 하면서 텍사스로 옮겨가서 계속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다가 주변에 있는 건축사들이 다 그린빌딩 컨퍼런스를 몰려가길래 저도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갔더니 정말 다양한 건축주들부터 공무원들 또 그런 그 산업 관련된 젊은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시립대를 합류하면서 그 98년에 들어와서 이런 거 좀 같이 할 만한 게 없을까? 그런데 마침 이제 아까 조동욱 박사님 그린빌딩 컨퍼런스 가셨었다 하니까 혹시 거기서도 만났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했더니 크래비스 인증원에서 그때 처음으로 중요한 컨퍼런스를 열어서 제가 거기 가서 좀 만나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설계나 계획하는 사람들이 좀 왕따 비슷하게 여기 왜 왔지 하는 얼굴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환경에 진심인 분들이어서 정말 포용적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연락도 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뭔가 컨트리뷰트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동욱 박사님 불러주셔서 개정을 할 때 제가 그 토지 이용 및 교통 부분에 TF팀을 위원장을 맡아서 한 10명 되는 분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여러 번 조율을 하고 그래서 한 2억개를 집어넣는데 지금 뭐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 당시로서 너무 힘들었던 예를 들면 지하개발, 과도한 지하개발 지향이라든지 아니면은 토공사에 있어서 절송토량 최소화 뭐 이런 것들 그 당시로서는 너무 저항이 컸어요. 저희 10명 중에 2분이 LH 쪽에서 와 계셨는데 제가 요새 세종시에 마을을 하나 조성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거기 보존해야 되는 녹지를 제일 처음부터 지정하고 얘기하는데도 잠깐만 와서 불도저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성에 의한 것을 바로잡는 게 이렇게 힘든 작업이라는 걸 제가 그때 절실히 느꼈는데요. 어떤 그런 개정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외곽으로 아까 360명 정도 시민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민현준 선생님 발표하시는데 보니 감정어는 빠져 있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 이상을 제가 거기서 시민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외곽에서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게끔 하는데 그냥 미랄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년이 돼서 이렇게 회고를 한다.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얘기한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비 모임에 제가 초대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워낙 제가 설계 계획 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갇혀 있던 입장에서 정말 좀 더 넓은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좀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사전에 받아서 그거를 몇 개만 얘기를 하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경험에서 보니까 이 인증받는 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박주름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 무엇인가를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받았다고 치고 용적률을 한참 높여서 가져오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받으면서 받는 인센티브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더 지을 수 있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더블인데,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 시작할 때 발을 많이 낮춰서 저변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제가 분명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걸 좀 강변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받는 무엇인가 컨설턴트 통해서 그냥 당연히 비용 지불하면 뭐가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마침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길래 제가 실은 뭐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본연의 스페셜티는 박사학위도 그렇고 학교 시설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의 좋은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어요. 루트리츠라고 문과 쪽은 많이 아시는데 우리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던데요. 제일 많은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영국과 미국에 있는 출판사인데 거기에서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아이들에게 장소성을 구축하면서 괜찮은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지 그거를 뭐 정말 10년 동안 모은 스케치들을 가지고 기억의 장소로서의 학교 뭐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인지 발달에 있어서 확연히 달라지는 거. 아까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면에서 질적인 연구를 했을 때 그것이 밝혀졌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학교 장소 기억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요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관련해서 이런 측면이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될까 봐 저는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그때는 과학재단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통합됐죠. 어떻게 하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하면서 전인적으로 이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는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대부분의 해외에 앞선 이런 고민을 했던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리빙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절수를 하면 얼마큼 했는지 그걸 계산하면서 수학 공부를 하고, 빗물을 모으면 이걸 최적을 계산해서 또 과학 공부를 하고, 또 당연히 생태원 같은 데서 아니면 에더블 가든 같은 데서 수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온몸으로 이것을 익혀가는 어른으로 커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와서 몇 달 전에 그 교육부의 서기관께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해놨고요. 그리고 PDF 파일을 넘겨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너무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은 재화가 투입되는 국가 단위의 그런 작업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모든 학교가 다 받아야 되는 거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데, 정작 이것이 몇 개의 어떠면 정치적인 키워드에 매몰돼서 정말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자라는가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 환경이 이런 그린이라는 이런 키워드와 같이 통합됐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을 하고, 교육에 이렇게 스며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너무 아이템별로 분산된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현재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새 어쩌다 보니 ESG에 가서 뭐 좀 젠더 포용적인 측면을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고민이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면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리스트럭처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 스페이스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요새는 뭐 바이오필릭 그래서 사람들이 그린스케이프 속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의 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를 결정할 정도로 민감하고 인스타를 도배를 하죠. 좋은 환경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ESG 관련해서 조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 ESG 관련해서 굉장히 뭐 많더라고요, 평가 기관이. 근데 예를 들면 금융권은 어디로 몰려가고 뭐 이런 게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것을 함께 모아줄 그 오피스 관련한 뭐 실내외 환경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GSED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건축 교육과 그 환경의 질 그리고 체감되는 어떤 녹색 건축물의 방향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흘렀죠. 굉장히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달은 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방청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연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계실까요? 네, 보통 이렇게 판을 깔면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긴 한데요. 아마 오늘 가장 이야기 이름이 많이 언급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승민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녹색연구원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의도치 않게 제 이름이 너무 여러 번 거론돼서 송구스럽고요. 네, 지금 또 단상에 계신 분들 다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과거나 현재나 지금 미래까지 어떻게 방향이 갔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사실은 오늘 다 나와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여기 한 인증기관에서 이제 인증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 어쨌든 저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입장이고요. 다들 감사드리고 또 여기 또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 나왔던 말씀들 저희가 잘 새겨 듣고 지금도 인증 기준 또 개정하고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돼서 또 아주 훌륭한 다음에 인증 기준이 개정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저희 후배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학생이 된 20년이 넘은 녹색 건축 인증 어떻게 변할까 모두가 아마 궁금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 부분을 또 가장 지금 첨예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한번 장대희 박사님의 이 끝맺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대입니다. 이런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요즘 예능 프로에서 많이 하는 5글자로 얘기하는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연입니다. 왜 하필 올해? 왜 하필 올해가 20주년일까? 제가 담당했을 때
이 행사를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의 그 개정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이 막 다가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었고 뭐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 같은 것들도 좀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여기 계신 그 전문가분들에 대한 많은 고견들을 받아들여서 오후에 그 개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또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저희들의 피와 살이 돼서 더 건강하고 성인이 될 녹색 건축 인증이 이제 점점 중년, 노년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 건축 인증 미래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녹색 건축 인증 20년사 발간기념 성과 공유회와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